또 AMD가 이 ROCm6 이전부터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HIP, 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Heterogeneous Compute Interface for Portability라고 불리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의 CUDA 코드를 AMD에서 지원하는 힙 코드로 싹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95%가 잘 변환된다고 하고, 실제로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봐도 괜찮게 쓸만하다. 물론 번거롭겠죠. 그래서 메타의 라마2 같은 모델이라던가 이제 블룸 같은 모델을 이용해보면 스루풋이나 레이텐시 측면에서 엔비디아 거보다 훨씬 더 앞선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만 맞는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잘 전환할 수가 있고 어차피 엔비디아 거 빨리 살려고 해도 못 사는 상황에서는 AMD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AMD가 미국 시간으로 지난 12월 6일 엔비디아의 H100, A100에 대응하는 AI 전용 GPU인 인스팅트 MI300X를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AMD가 열심히 이걸 만들어 봐야 AI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성능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 엔비디아에서 구축해 놓은 CUDA 생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발표에서 나왔던 성능 지표와 함께 좀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시장에서도 핫하게 보고 있는 새로운 패키징 기술, 그리고 기존의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던 AI 연구자들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는 AMD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서 향후 이쪽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DNA3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GPU를 내놓은 것이 바로 이번에 MI300X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이 HBM3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HBM이면은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그러니까 기존의 D램을 층층이 패키징으로 쌓아가지고 훨씬 더 높은 밴드위스를 지원을 하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단위 시간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특히 AI 특화된 이러한 GPU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죠. 이게 무려 192GB나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거랑 나중에 비교를 해드릴 건데 훨씬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러한 설계가 AMD는 예전부터 리사수 박사님이 얘기를 했던 칩렛 기반의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칩렛 한 다이당 초당 896GB를 전송 가능한 인피니트 패브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5나노 M5의 공정에서 사용됐던 칩렛 12개를 결합해가지고 총 트랜지스터 개수가 1300억 개나 됩니다. 메모리 대역폭이 초당 최대 5.2TB가 되겠죠. 여기에 이 HBM3 스택을 8개를 딱 장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저렇게 IO 다이 그리고 컴퓨터 다이, 메모리 다이가 이제 나눠져서 각각의 칩레트를 막 구성했고 저렇게 레고처럼 조립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조금만 자세히 볼게요. 컴퓨팅용으로 이렇게 8개의 XCD라고 하는 컴퓨터 다이가 들어갔죠. 이 부분이 CDNA3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들어간 것이 되겠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IO 다이가 4개 들어가고 HBM3 다이가 8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캐시를 더 얹어서 구성하는 인피니티 캐시를 256MB나 더 얹은 상태가 되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3.5D 패키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모리를 잘 보시면은 4개의 IOD와 8개의 XCD, 저렇게 총 12개의 칩렛들이 하나의 디바이스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 레고처럼 조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인피니트 패브릭을 통해서 3D 패키징이 된다. 여기 TSV를 이용해서 하고 그 바깥에 HBM도 연결한 다음에 인피니티 캐시를 연결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차원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엑셀러레이터 컴플렉스 다이가 위쪽에 있고 그 밑에 IO 다이가 돼 있죠. 이 IO 다이 쪽에 256MB짜리의 인피니트 캐시가 쏙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다이 바깥쪽에 HBM3가 8개의 물리적 스택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2GB, 초당 5.3TB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것들을 패키징할 때에 3D 하이브리드 본딩과 2.5D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인스팅트 MI250X TDP가 500W였거든요. 이번엔 750W로 50%가 더 증가합니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죠. 요게 엔비디아의 H200 GPU보다도 50W 더 높습니다. TDP 수준으로 더 높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3.5D 하이브리드 본드 패키징 기술이다. 이게 뭐냐? 결국 3차원으로 이렇게 스태킹 되어 있는 GPU와 IO 다이 이쪽 부분과 표준 2.5D 패키징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3.5D라고 부르는데요. 2.5D 칩 간의 연결을 막 이렇게 해놓는 거를 TSMC의 그 유명한 코어스 인터포저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MI300의 CCD를 HBM 메모리와 연결을 해놓고 이 컴퓨터 타일을 3D로 쌓아올린 인피니티 캐시, 3D 수직 캐시, 그 다음에 이것도 IO 다이 위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복잡한 설계를 구성한 것을 3.5D 패키징이라고 부르는 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패키징 기술이 이제 점차 주목이 안 되다가 최근에는 이 패키징 자체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실제 구성도 꽤 복잡한데 맨 아래에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실리콘 인터포즈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수직으로 이렇게 뚫어서 비아홀을 구성해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HBM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 다음에 각각의 IO 다이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돼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액셀러레이터 쪽에 연결된 것과 CCD에 연결되는 쪽, 이렇게 섞여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AMD는 예전부터 요 각각을 정말 레고처럼 이렇게 칩넷 구성으로 지원을 한 거를 계속 드라이브를 해왔는데요. H100과 H200에 맞서는 새로운 AI용 범용 GPU도 이렇게 온갖 칩넷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인텔에서도 지금 뭐 그래픽 타일, IO 타일 따로 구성해가지고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것도 만들고 하니까 뭐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새롭게 없는데?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AMD가 특히 이제 인피니트 캐시 같은 경우에는 SRAM만 이렇게 쓱 올려가지고 캐시를 좀 더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효율성 높게 캐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뭐 790X3D 같은 거, 그러한 게임용 그래픽 카드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죠. 사실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경우에도 TSMC에서 이 코어스라는 기술,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요 코어스라는 기술이 병목이 돼서 생산이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합니다. AMD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코어스가 이 실리콘 인터포저, 요 중간에 인터포저를 싹 깔아서 얘 칩들과 서브스트레이트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거대한 칩을 하나 만들면은 이 거대한 칩이 요 밑에 금속 부분에 있어서 이 패드, 칩으로 이때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PCB라고 하면은 PCB 기판에 있어서 그런 신호로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납땜하고 이러면은 납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이런 많은 신호를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범퍼가 너무 클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실리콘 인터포저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 간 많은 신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패키징에서 요거를 극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신호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패키징 기술이 예전에 익숙하신 것들이 예를 들어 M1 울트라라든가 이런 울트라 퓨전 같은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칩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구현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도 높게 서로 신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실리콘을 여기에 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아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신호가 왔다 갔다 하고 HBM과 어떤 액셀러레이터끼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어스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뭐 코어스 S, 코어스 R, 코어스 L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결국 인터포저의 크기가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HBM의 큐브가 몇 개나 될 거냐, 패키지 크기에 따라서도 나뉘고, 결국 이게 겉에서 이제 패키징, 포장을 하는 상태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코어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오리지널 영상으로나 따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또 엔비디아와의 어떤 한판 승부를 위해서는 결국은 협력사들과의 지원, 그리고 생태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AMD가 가장 아쉽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좀 잘 지원 안 된다, 뭐 하면 버그가 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애초에 쿠다라는 엔비디아의 적극적인 서포트 시스템에 모든 AI 개발자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쿠다를 통해서 뭔가를 돌리고 병렬 시스템을 돌리고 알고리즘 채적하고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데, AMD 거를 굳이 가져와서 AMD에 맞춰서 쓸 거냐 하면은 저 같아도 안 쓸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 할 때 랭귀지가 조금만 바뀌어도, 아니면 시스템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거 다 새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귀찮음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엔비디아는 무료로 강의도 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맞춰왔는데, AMD가 아무리 이번에 MI300X와 같은 좋은 GPU를 내놨다 하더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나 델, 오픈 AI, 레노버, 다양한 기업들과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기업들이 결국은 GPU가 모자라잖아요. 물론 자체 설계해서 충당을 하는 구글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엔비디아 거를 기다리다가는, 그리고 너무너무 비싸게 불러요 엔비디아가. 이때 딱 적용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개발자들이 이걸 안 쓰고 싶다 하더라도 컴퓨팅 능력 자체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AMD를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이제 개방형 하드웨어 기술인 OCP라고 있습니다.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라고, 이런 거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GPU 얼라이언스에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계속 결국 호환성과 여러 기업들이 계속 이제 같이 구축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나온 거죠. 이제 그래픽 컴퓨터 다이, GCD라고 부르는 한 개의 GCD를 보면은 40개의 컴퓨터 유닛, CU가 있습니다. 40개의 CU. 그런 게 64기가 있으니까 총 2560개의 컴퓨터 유닛이 있는 거고, 그런 게 또 8개가 박혀 있으니까 총 2480개의 스트림 프로세서가 존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구성들을 칩넷으로,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IO는 IO대로 각각 구성을 해갖고 이렇게 조립하듯이 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든가 인피니티 캐시를 받고, 그다음에 3.5D 패키징을 통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특히 강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ROCm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생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AMD에는 ROCm이라고 하는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지원하는 개방형 프레임워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라든가 어떤 컴파일러 툴이라든가, 여기 보이시죠? 파이터치, 텐서플로우 뭐 이런 거 다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개발자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뭐 LLM부터 이미지 비디오 감지라든가, 아니면 뭐 신약 발견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쿠다가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많이 안 쓰는데,
있는데 그래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번에 발표한 게 ROCm6 소프트웨어 스택이거든요. 이번에 6 버전 같은 경우에는 AI 작업에 특화된 애저의 가상 머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된 부분도 있고요. 결국 우리가 하드웨어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함께 원 스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AI 칩의 코드를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지원하지 실제로는 사람들이 안 쓴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OCm 기반으로 CUDA에서 코딩된 거를 이렇게 트랜지션하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어떤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게끔 시킬 거냐라는 게 코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는 결국은 엔비디아 GPU와 AMD GPU가 서로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프로그램하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입출력도 어떤 거는 100개고 어떤 건 50개라서 거기에 맞춰줘야 될 수도 있고 뭐 150으로 안 나눠 떨어지고 뭐 36 이렇게 안 나눠 떨어져서 더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 자체를 엔비디아에 쫙 특화해 놓으면은 AMD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GPU 자체가 쇼티지인 상황이죠. 빨리 GPU를 가져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AMD의 GPU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AMD가 이 ROCm6 이전부터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HIP, 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Heterogeneous Compute Interface for Portability라고 불리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의 CUDA 코드를 AMD에서 지원하는 힙 코드로 싹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95%가 잘 변환된다고 하고 실제로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봐도 괜찮게 쓸만하다. 물론 번거롭겠죠. 번거롭지만 꽤나 잘 트랜스퍼 해준다 하면서 요거를 잘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AMD의 강점이 뭡니까? 결국 가격인데 이 가격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겠지만 비슷비슷한 성능을 내고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내는데도 칩넷 구조로 수율을 극대화하면서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마진을 가질 수 있다. 물론 패키징 자체가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AMD가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UDA도 그렇고 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C++ 기반으로 C++로 기반으로 되어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걸 라이브러리를 잘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 자체는 CUDA보다도 이제 이식성이 잘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라마2 같은 모델이라던가 이제 블룸 같은 모델을 이용해보면은 스루풋이나 레이텐시 측면에서 엔비디아 거보다 훨씬 더 앞선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GPU 8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뭐 동일하다, DGX가 아니라 HGX다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도 어쨌든 동일급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만 맞는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잘 전환할 수가 있고 어차피 엔비디아 거 빨리 살려고 해도 못 사는 상황에서는 AMD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은 이 MI300X와 H100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TDP부터 50W 더 여유가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HBM3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입니다. 192GB니까. MI300X가 원래 저번에 출시를 하겠다고 스펙을 내놨을 때에 그 이후에 엔비디아가 H200을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아마 이 충분한 용량을 지원하는 HBM3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메모리 밴드위스도 H100에 비해서는 5.3TB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HPC 퍼포먼스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로 64비트나 32비트 같은 매트릭스 복잡한 벡터 현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에서 일단 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AI 퍼포먼스는 대체적으로 한 30%더 앞선 모습을 보이거든요. 보통 32비트, 16비트 요즘 물론 뭐 8비트까지 지원을 하고 더 낮은 것도 지원하긴 하지만 이렇게 AI 위주의 계산을 해보면은 30%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가 H200에서는 HBM3E를 탑재한 141GB의 메모리 캐패시티를 가진 거를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MI300X를 대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MI300X GPU를 8개를 이용해서 AMD 인스팅트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MI300X를 8개 사용하면서 1.5TB의 HBM3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NVLink 같은 거를 사용하지가 않죠. 이거는 OAM 플랫폼이라고 엔비디아 독점 폼팩터에 대응해가지고 새로 만든 플랫폼인데 실제로 각각을 비교를 해보면은 H100, HGX랑 비교를 해봤을 때의 메모리 용량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계산량이라던가 이쪽에서 앞서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딱 엔비디아 H100과 대응해서 우리께 못나진 않다라는 거를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무더기로 8개 세트로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영롱하지 않습니까? 저 칩들도 그렇고 저기서 어마무시한 AI 연산이 막 이루어지면서 저 자체를 데이터 센터 서버에 딱 꽂아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듯이 AMD도 이런 거를 통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오늘은 MI300X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MI300A 같은 경우에는 GPU와 CPU가 섞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형식이니까 앞서 있는 구조를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은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선제적으로 이 12월에 AMD가 이렇게 엔비디아의 H100과 H200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러한 GPU를 내놨다는 거. 당연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러한 것들을 사서 뭔가 구축을 하겠죠. 이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과 이거를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HBM3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TSMC에서 이 패키징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결국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들이면서 심지어 기존에 있는 서버 시장까지 침체가 될 정도로 AI 서버 구축에 훨씬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와 AMD의 이러한 경쟁 때문에 AI GPU 시장에 대한 경쟁은 아직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AMD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바로바로 전환할 수가 있고 성능 정도에서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MD의 GPU라도 가져와서 써야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점차 포션을 이렇게 줄 것이고요. 마치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드의 출시가 연기됨에 따라서 AMD가 그쪽 시장을 제노아가 차근차근 먹어갔듯이 엔비디아가 바틀렉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AMD가 점차 야금야금 먹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AMD의 MI300X 발표를 살펴보면서 AMD가 한때 그저 꿈만 같은 칩렉 구조를 드디어 완성형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니 리사수 박사님의 모습이 더욱더 후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AI 주도권에 AMD가 어떻게 대응할지 너무나도 궁금해지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